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입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갖춘 임 변호사님하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왠지 아침 생활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딱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탁 드시고 뉴스도 보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독서도 하실 것 같고 좀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임 변호사님만의 그 아침 루틴이 뭐가 있을까요? M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두 커피도 탁 내리고요. 또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책을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집 애들이 지금 7살, 3살이라 이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그래도 아침에 제가 그래도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밤에 어떤 일 없었는지 뉴스랑 신문 기사는 좀 챙겨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아이가 있으면 참 힘들죠. 그래서 저도 사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우울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고 읽게 되면 좀 슬픔이 좀 찾아오는 그런 기사는 이제 가족 간의 언어, 심각하게는 폭력을 사용해서 벌어지는 그런 가족 간의 폭력 사건 같은 경우를 기사를 접하면 가장 좀 마음이 쓰이고 좀 착잡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이 특별히 주제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상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단순히 가정 내의 일이라던가 아니면 부부간의 애정 싸움이다 라는 등의 이유로 사실 경찰이나 외부에서 개입하는 걸 좀 꺼려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아무래도 가정 내의 일을 밖에까지 알려서 크게 만드냐 이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좀 쉬쉬하시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에서 접해서 좀 기사를 보셨겠지만 가정 간의 가정 폭력에서 시작이 돼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런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가정 폭력 이제 더 이상 단순 애정 문제라던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권희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권희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폭력하면 그 물리적인 폭력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폭력 이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MC님께서 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정 내에서 이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폭력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죠. 손쉽게 말해서는 그 물리적 폭력, 쉽게 말해서 때리는 그래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포함될 것이고 언어적인 폭력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런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협박도 있을 수 있고 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적인 범죄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범죄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날 때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하는 거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항상 좀 힘들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은 또 유독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마시면 집안 가구를 부수고 그릇을 던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면 심지어 저에게도 폭력을 일삼습니다. 울면서 빌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저에게 잘못했다며 사죄하기를 반복하며 제 일상은 무너져 갔습니다.
이런 폭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들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사람과는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게 술만 먹으면 이게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 너무 이 술 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폭력이나 이 범죄는 음주 후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연자분 경우 같은 경우 가족 폭력 이 이유로 그 이혼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840조 제3호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을 하고요. 840조 제6호에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다친 게 배우자의 폭행 때문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질 때 바로 이제 참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이제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나중에 경찰 출동 기록에 다 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 당시에 그 장면들을 뭐 영상으로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폭행 현장, 직후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던가 아니면 폭행으로 인해서 내가 뭐 멍이나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런 상처 부위들도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거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하고 이랬다면 이거 합당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권례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이런 폭언,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이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이혼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이제 민법 제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폭언,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설명을 드려보면 폭행 사실이 있었을 때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신 경우 그럼 뭐 경찰 신고 내용이나 출동 내역서 같은 것들이 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진료를 보셨다면 이제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게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집기 같은 거 다 때려 부셔 놓으셨다면 그런 부분 사진 같은 거 바로바로 찍어 두시는 게 좋고요. 본인 몸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정말 힘든 일이시겠지만 뭐 폭행으로 인해서 멍이나 뭐 상처 같은 게 생기셨다면 이 부분도 좀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소송을 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위자료 물어봐 주셨는데요. 보통 통상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었지만 그쵸. 위자료라는 게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보통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의 정도라던가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온 기간 뭐 반성 여부 이런 재반 조건들에 따라서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자료 한 5,0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빨리 일이 잘 정리돼서 정말 아이들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집에 둘만 있을 때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 괜히 핑계를 대가며
심한 욕설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손찌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폭력이 너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상습적인 가정 폭력 당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옛날로 다시 돌아오겠지. 아니면 이게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후환이 두려워서 이게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사연자분 경우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사안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이제 이목이 두려워서 잘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정폭력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피해자는 이른바 매맞는 아내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폭력 상황이 학습이 돼서 나는 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맞을만 해 라고 이제 상대방의 폭행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상습화되면 쉽게 이제 피해자가 그 상황을 혼자서는 벗어나오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폭력은 이게 습관적이고 아주 상습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처럼 그 가정 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반복되고 상습된다. 재발된다는 게 좀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이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반복되고 재발되고 있음에도 신고도 한번 하지 않으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가족이고 또 끈끈하게 엮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흔히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고 나서 또 싹싹 비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각서 쓰시고 이러고 나면은 또 이렇게 또 한번 용서하시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12에 신고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여성 긴급 전화 1366에 도움을 청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단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긴급해 보인다. 지금 당장 분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긴급 조치를 본인이 직권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내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폭력을 행사하신 분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하거나 아니면 주거지나 아니면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킨다거나 우리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죠. 접근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겁나잖아요. 그렇죠.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 통신에 의한 접근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문자나 뭐 전화를 막 함부로 하게 되면 막 몇십 통씩 하면 그렇죠. 정신적인 그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공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전에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도 출동을 해서 오셔도 이거 뭐 가정 내의 일인 거 아니냐, 뭐 단순히 뭐 부부 싸움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치부하셔서 제대로 적극적인 개입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법적으로도 있었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 이런 가정폭력 사건으로 굉장한 강력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좀 의견이 모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이 가정에는 없어야 되는데 참 권 변호사님 그 이혼 소송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가정 폭력으로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비율 이거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가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른바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이미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만을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자 외도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나 좀 서로 대립하는 게 있잖아요. 그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권희영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가정폭력만으로 이제 와서 뭐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외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가정폭력도 있었던 경우가 좀 대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 특히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시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님 세대에서 맞아요. 언어 폭력도 있어 왔고, 그런 때때로 그런 손찌검, 뭐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도 있어 왔던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는 이 부분 대부분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맞거나 이래도 또 가족이고 또 아이가 있다 보면 그걸 은폐하거나 이렇게 숨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정폭력이란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터놓고 할 수 있었던 시기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좀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런 신고 내역이라던가 이제 병원 기록, 뭐 사진들 이런 걸 좀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법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증거를 꼭 보관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수집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법적인 얘기했지만 항상 이 증거가 정말 제일 증거가 중요했잖아요.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 증거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여성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폭언을 일삼고 시댁과 작은 불화라도 생기면 언제나 시댁 편을 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늘 모욕했습니다. 또 술만 먹고 나면 필름이 끊겨 물건을 저에게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30년을 같이 사셨을까요? 이 30년이 너무나 힘드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물리적인 폭행, 이것도 당연히 너무 나쁘지만 이 말로 하는 폭력도 이 가족들 앞에서 이 부인을 모욕적으로 주는 거, 이게 아마 더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자, 임 변호사님, 이런 경우,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MC님도 방금 사연 읽고 나서 이런 사연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30년, 이게 말이 30년이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상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가지신 분들을 좀 종종 만나뵐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자녀분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 손잡고 와서 이혼 좀 시켜달라 이런 케이스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이제 황혼 이혼 케이스라고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혼 이혼이라는 건 이제 20년 차 이상의 결혼을 한 이미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케이스거나, 아니면 적어도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이제 배우자 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황혼 이혼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관계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좀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연령이 있다 보니까. 대신 또 재산 분할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한다, 이런 특징을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반복되는 외도로 지치신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재산 문제라던가 평생 내가 일궈온 재산이야 하면서 뭐 어머님께 재산 하나도 안 주시는 경우, 이런 사유도 있는데, 정말 많은 케이스가 수십 년간 이어온 이런 폭언이나 폭언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거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이 사연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또 황혼 이혼 중에서 많은 케이스라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변호사님, 이거 이혼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혼 소송에서 내가 승소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려 왔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래서 이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내가 이혼 소송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나한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하시던가 녹취를 하셔서 증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경찰 조사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피해가 이제 벌어진 그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배우자로부터 이제 맞아서 멍이나 상처가 생겼을 경우엔 그러한 사진도 찍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정말 남은 여생은 폭력 없는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으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카톡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친구와의 편안한 술자리에서도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끊임없이 전화하며 영상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가책을 느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싸우게 되면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온통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의심받을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너무 남편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남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겠죠. 이제 믿음이 깨져버리면 사실상 뭐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리지도 않고요. 모든 행동이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별일 아닌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보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믿음,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유 없이 의심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또 상대방에게 추궁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상 얼마나 서로 힘드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나를 의심하고 압박한다면 그 고통은 사실 생각하기도 좀 짐작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 변호사님, 이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갖고 상담해 오는 사례가 꽤 많은가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의뢰인들은 이제 상대방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한테 네가 바람을 폈잖아, 네가 부정행위를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내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아내가 뭐 남자 지인과 밤늦게 카톡을 주고받았다던가 아니면 동창회에서 남자 동창을 만났다거나 그러한 것들밖에 없는데 이제 남편 측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맞서서 아내 측도 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남편이 나를 의처증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제 맞선 사안이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으니까 너네 둘 다 위자료 인정 안 해준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이 의부증, 의처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뭐 폭행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폭행, 폭언 이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처벌 같은 그런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어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별도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이제 폭언, 폭행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의부증, 의처증으로 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될 때 뭐 어떤 증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시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아요. 뭐 근데 단순한 뭐 동료들 간의 회식 자리에도 뭐 쫓아오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뭐 친구들이랑 모임 나갔는데 그 모임 자리에 뛰쳐 들어오시는 경우도 뭐 종종 있고 정말 일상적인 대화였음에도 뭐 오늘 날씨 좋다, 라지는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꼬투리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라마에서도 갑자기 회의하는데 문 벌컥 열고 뭐 이런 거 있고 막 전화번호 막 검색해 보고 이런 장면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뭐 휴대폰 뒤지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위치 추적기 뭐 부착해 놓고 이런 경우 정말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소송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의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 말고 가해자 쪽에서 이제 오히려 이 배우자가 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내지는 뭐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는 걸 이유로 증거를 막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문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날씨가 좋다는 문자라던가 이런 내용을 제출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너무 쉽게 의처증, 의부증이 역으로 입증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제출받은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혀 온 거다. 우리 의뢰인을 괴롭혀 온 거다. 이렇게 역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증거를 내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증거를 갖다 제출하시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갖고 따지니까. 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했다고 했을 때 그걸 반박하는 증거를 또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꼭 이게 항상 이렇게 증거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뭐 문자라던가 뭐 부재중 전화 막 수십 통씩 찍힌 내역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진술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임 자리에 자주 뭐 왔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좀 남겨두시는 부분, 내가 의심받았다는 부분, 뭐 이런 걸 증거로 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처음부터 남편이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5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화가 날 때면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물건을 마구 던지며 폭력적으로 변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신고해봐야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돌아간다고들 하던데, 그럼 경찰이 가고 난 뒤에 저는 더 큰 폭력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 정말 많은 외국 여성들이 이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이 정말 낯선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가장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울타리가 안 되고 이것이 폭력으로 변해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근데 이런 얘기 정말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 가정폭력이 단순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치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뉴스 많이 봤는데 적극적으로 이거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정폭력 이거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112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2에 바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해서 그 피해 현장을 살펴본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임시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의 몸에 뭐 상처가 있다거나 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제 피해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거랑 별개로 이제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경찰에서 이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로 가해자 기록을 모두 넘기게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고 보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하고 이 폭력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제 피해자는 뭐 임시 조치를 취한다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이제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출동했다가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가해자랑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만약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접근 금지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네, 가능합니다. MC님이 딱 지적해 주신 상황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그렇죠. 여전히 그 밀폐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 단둘이 남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요즘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법적으로도 두고 있고 실제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폭력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급박하다 이런 조치로 판단이 된다면 직권으로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급 임시 조치라고 하는 거는 뭐 거주지 내지는 뭐 안방에 접근을 금지 하는 것, 나가라고 하거나 즉 100m 내 접근을 금지시킨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나 문자로 계속해서 연락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일단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하루빨리 정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황혼 이혼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딸이 부모의 이혼을 권하게 됐는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지면 어머니에게뿐 아니라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폭력은 정말 오래 지속되었지만 사실 제 아버지가 벌린 일이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남보기 부끄럽다고 하시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신고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간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를 보호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사연자분 말씀대로 오죽하면 이 자식이 부모를 이혼시키려고 하겠어요. 정말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마음 충분히 제가 뭐 이해한다고 해도 뭐 그걸 헤아릴 수야 없겠지만 이 경우 경찰이 가정폭력 한 번 신고한 적이 없다. 이러면 이거 이혼하기 어려운 건가요, 정말?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사전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경찰의 개입이 없이 가정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하전 처분을 신청해서 접근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치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게 발효가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이 3개월간 지속되면 3개월간 효력이 있는 거고 이제 만약 뭐 2년간 유지되면 2년 동안 접근 금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연을 보시고 뭐 조언해 주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사연에 나오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혼자서 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따님분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따님분이 이제 용기를 내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이혼 소송도 제기를 하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어머니를 하루빨리 구출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이혼 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저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고 으름장을 놓고 명예훼손에 심지어 상해를 가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도박 중독으로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기사도 접하고 나니 정말 저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정말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 사연자분처럼 완전하게 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사연 정말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이혼 폭력. 이거 이혼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동일한 그런 조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곳에서 내쫓는 거죠. 나가라고 하거나 직장이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 사람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이제 괴롭히지 못하게 하거나 친권 박탈하는 그런 조치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이 대상을 현재 배우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당연히 그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더 처사죠.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혼 후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 증거가 정말 중요하죠. 결국 이런 폭언, 폭행, 협박, 감금 이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참 제가 항상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위해서라면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이런 폭언 내지는 협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다 캡처해 두시는 거 필요하고요. 통화 내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녹음 버튼 누르시면 또 쉽게 녹음이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 핸드폰이고 뭐 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해 두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이걸 어기고 계속 접근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CCTV 확보해 두신다거나 차량 블랙박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변 증언들 같은 거 최대한 자료들을 다 긁어 모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거 신고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처벌하는 그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 예,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고 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나를 때렸다면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사처벌보다 굉장히 경미한 처분인 단순한 보호처분을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돼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일반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가해자랑 이게 피해자를 분리시킨다고 해도 이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그럴 수 너무 있죠.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이 또 접근을 하거나 또 폭행을 할 수 있거나 이랬을 때 접근 명령을 위반하면 이거 어떤 더 수위가 높은 어떤 처벌을 하는 건가요?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수위가 굉장히 처벌시가 낮은데요. 대신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을 해서 내 주거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나의 주거에 침입해서 나가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을 별개로 주거 침입죄 또는 퇴거 불응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 변호사님,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인 경우는 뭐 그 처벌이 더 가중돼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도 반복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권 변호사님, 이 가정폭력 이거 수행하셨을 때, 뭐 이건 좀 인상에 남았던 거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지속적으로 남편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은 물론이었고 그리고 폭행의 정도도 단순히 뭐 주먹으로 때린다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야구방망이로 아내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식칼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분은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다가 이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드디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같이 증거도 수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딸이 내가 이혼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 딸이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혼 소송을 중간에 취하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딸한테는 전과자 아빠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를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 폭력 이걸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변호사님.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왜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좀 갱생의 여지가 있고 반성도 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이런 학습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이런 폭력은 습성이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은 꼭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폭력을 한번 행사하고 울고불며 용서를 빈다고 해도 그 폭력이 다시 반복될 그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게 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내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이웃 간에 좀 서로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신다면 이런 폭력 사건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걸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법대로 합시다. 가정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사연을 소개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무겁고 너무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남편하고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을 해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하루가 그냥 티각태각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위의 가정이 이렇게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가정폭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시라도 꼭 신고하셔서 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슬픈 일은 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그런 날이 꼭 오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권희영 변호사님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접해서 그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이란 단어가 쓰여지지 않도록 없어지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